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5.18 기념식에서 호남의 AI와 첨단 과학기술 고도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우리 지역 산업에 기대되는 부분과 앞으로의 과제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그리고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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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기에 앞서 먼저 박성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5.18을 맞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AI와 첨단 분야에 대한 부분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호남 고속선 공급 확대, 광주 오페라 하우스 건립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당장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10여 개의 지자체가 유치에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원 사격이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입을 모아 광주 전남이 약속한 AI 반도체 산업 지원이 다음 달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네, 우리 김용승 국장님, 대통령의 경제발전 지원 약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국장으로서 대통령의 5.18 기념사 내용이 실질적 지원과 연계돼서 우리 광주 전남 산업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김하진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약속 믿을만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님들이 우리 5.18 기념사에서 보면은 평화도시, 인권도시를 지켜주신 광주 시도민께 감사드린다. 이 정도에 그치고 앞으로 더더욱더 민주화를 위한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양상시키겠다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기념사 내용에는 창의와 혁신, 그 자유를 바탕으로 5.18 정신이기 때문에 이 5.18 정신의 이 완성은 그야말로 산업 구조의 혁신, 그리고 미래 산업 이러한 것들이 광주 산업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5.18 정신의 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희들이 동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이번에 특화단지가 선정되었고 또 AI 중심 선도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중심이지만은 여당과 협치해서 하나하나 일을 추려간다라면은 대통령님의 그 속도전에 맞게 우리 AI 선도 중심 도시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 광주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 6월 말에 선정되는 반도체 특화단지 정부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의 시도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홍보전을 벌이는 걸 보면서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전남의 이 반도체 특화단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수십 조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지금 잘하고 전남도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낸다라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여당과 협치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 또 당대표와 당 정책위 의장의 저 정도의 큰 힘을 실어준 걸 보면은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여당 지도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반도체 특화 단지 약간 기대가 좀 높아지나요?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 특화 단지는 광주 전남 상생 1호 협력과제입니다. 지금 6월 말 이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내부 평가와 최종 의사결정이 남아있는 이 시기에 이 여당의 최고위원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김하진 위원장님의 어떤 관심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막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 10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겨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6월 말까지. 지금 반도체 특화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2월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까지 서류 심사, 그리고 지난주에 그 PT 발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6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광주 전남은 반도체 특화 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라면 전국의 유일한 초강력 특화 단지라는 거. 두 번째는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의 최적지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 에너지 등 풍부한 수요 산업군이 있다는 이걸 강점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 350만 명 광주 전남 시도민의 염원을 제가 강력한 어떤 추진 동력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선 8기 출범한 지 이제 1년 다 됩니다.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 AI 중심 도시 광주라는 청사진을 그렸었는데 우리 김영순 국장님 이 청사진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잡히고 있나요, 그림이? 저희 AI 칩전단 1단계 조성 사업은 2019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에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총 4,300원의 총사비를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가 4차년도로 지금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 광주의 AI 중심 도시 청사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어떤 그 인생의 성장 과정이 난다면은 아마 유아기에서 이제 소년기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광주는 처음부터 이 직접 하라는 그런 단지를 전국 최초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는 유리한 그 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은 뭐 우리 김영순 전 국장님께서 잘 아다시피 다양한 반도체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동안에 광주 전남이 일본의 기술과 접목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에 있으나 이 데이터 센터랄지 이러한 그 다양한 것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의 하나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광주 전남이 집권 여당과 협치한다라는 분위기 이 조성이 잘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저는 상당한 평가의 주안점도 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화 단지이기 때문에 농도라는 그 큰 이점 속에서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나 모든 단체장, 국회의원 100%가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민주당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교 역할을 못 하거든요. 지금 전남 도지사의 이 협치를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협치의 이러한 과정을 광주도 좀 함께 하면서 이번에 해 나간다라면은 우리 그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광주시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광주 전남의 협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업까지 같이 돼야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부가 봤을 때 이 정치공학적인 구조가 잘 되어 있는 타 시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낙후된 것이 하나 있다라면은 광주 전남은 그것이라는 거 아마 국장님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순 국장님, 그 지금 국가 AI 데이터 센터, 아까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지만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건축은 완성이 됐고요. 올해 장비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정도면은 AI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데 AI 데이터 센터, AI가 플러스 된 건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 센터인가요?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저장이 어떤 본질적인 기능인 거고요. 저희 AI 데이터 센터인 경우는 뭐 데이터 저장은 물론 우리 국내 최고 수준의 어떤 슈퍼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기업들이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든가 이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광주에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뭐 좀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대 효과를 저희가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AI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고비용 컴퓨팅 자원과 개발 환경, 데이터 저장 공간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고 결국은 스타트업을 생각하는 어떤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광주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당초에 그렸던 인공지능 중심 도시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의 그림이다. 근데 결국은 산업 활성화일 것 같은데 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광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벌써. 특히 최근 국내 대표 IT 회사인 NHN 클라우드가 광주에 연구개발센터를 열었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을 이영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NHN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만 따로 떼어내 분사한 NHN 클라우드가 광주에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제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IT 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광주에 들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선 60명 규모로 운영하고 첨단 3지구에 조성 중인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개소하면 인력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I 플랫폼이라든지 AI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광주의 기업의 미래를 걸겠다며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을 광주의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향후엔 AI 기반의 플랫폼들이 가장 각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광주를 통해서 아마 만들어질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은 조선대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NHN 아카데미 수료자 가운데 8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2기수의 수료자들을 양산해낼 방침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깊이 있게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저희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NHN 클라우드 이야기도 했지만 앞으로 기업 유치 어떤 부분들 주로 중점적으로 광주시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우리 시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인프라 조성, 창업 지원, 그리고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56개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였고 그중 106개사가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역 사무소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지만 유치한 기업들이 대부분 기술력을 인정받고 고용 매출에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이영길 기자의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기업 인프라 늘리는 것만큼 필요한 게 또 인재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 육성 분야는 지금 광주시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시는 지금 주력 산업인 AI, 반도체, 미래차 분야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는 초중등에서 대학원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들 상대로 놀이 체험, AI 체험 교육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영재고 같은 경우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아준 위원장님 그 인재 개발 부분들 항상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는 분야들. 그렇습니다. 지금 IT 전문가나 IT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수천만 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빈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은 IT 그 사람의 전문가는 오해나 편견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미스테이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AI의 성공 여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AI 인재 개발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광주는 다행히도 방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AI 인재 고등학교가 지스트 인근에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하는 자리에서 과학기부 장관이 배석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주 같은 데는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AI 영재 고등학교를 지스트 인근에 했으면 참 좋겠다. 구체적으로 200명 이내로 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9월 달에 있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그게 구체화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광주에 대한 관심이 대통령께서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인재 개발 자체가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은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27년도에 개교가 되는 데 있어서 개교의 이후가 중요한 거 아니라 개교 이전까지 소프트 및 하드를 충분히 장착을 해 주셔가지고 광주 전남의 유능한 인재들이 AI를 지녀서 미래 자동차나 우주 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아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관련해서 한 이야기들은 제법 빨리 막 네. 푸시를 하셔서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이런 기회에 우리 김용수 국장님 보시기에는 정부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면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좀 이제 앞에서도 지금 언급된 부분인데요. 저는 그 대통령의 말씀과 여당의 어떤 말씀들이 진정성 있게 이제 저희들한테 느껴지려면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현안 사업들이 어떤 결실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 AI 집적단지 2단계 조속한 추진과 강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지금 건의를 드립니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로 기획영역비 7억 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이 중단 없이 바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예산 지원을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알리베 이 부분을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특화단지는 저희들이 유일하고요. 저희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전자 등 풍부한 전방산업 수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강주 전남의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만 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영재고 사례처럼 대통령의 말씀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AI 영재고, 그다음 미래차 산단,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올 수 있는 반도체
광주 전남 산업단지 막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지금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직접화 단지에서 설계하고 또 제조하고 시험하고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마지막 단계가 광주에서 이 영암 F1 경기장까지 가는 그 광역 그야말로 무제한 속도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글로벌화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차에서 뭐 10만 명 정도, 25만 명 정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고 1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되는데 그게 세계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제한 속도의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F1 경기장이 뭐 유명무실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살릴 겸해서 그곳에 도로를 만들어내면은 세계 바이어들은 물론 세계 관광 산업의 이 여건들이 오기 때문에 광주 미래차와 광주 AI와 전남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광주에서 영암 F1 경기장까지 가는 무제한 속도 아우토반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건의드리고 있고 그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F1 경주장에서의 경주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그 F1 경주장까지의 고속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이 없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고 바로 그게 이제 스포츠 산업이고 경쟁력이죠. 광주 전남의 이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을 AI가 대신해주고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뭐 저희가 광주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공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에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에 고흥군 방문해가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또 약속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그때는? 이제 고흥이 태동된 이래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가 고흥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국가산단으로 됐죠. 약 2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5조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우주센터, 일본이나 미국, 특히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인근을 가면은 4차선 광역 고속도로가 만들어 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나라우주 우주센터까지가 168km, 3시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공 우주센터까지 87.7km의 고속도로로 40분 이내로 단축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도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객이 약 1,000만 명이 올 수 있다라는 관광업자들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야 되는데 바로 원희룡 장관께서 와서 그 고속도로를 에타 면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공이 아마 축제 분위기입니다. 제가 공까지 모시고 오면서 그걸 기다렸었는데 제가 순천에서 이제 서울로 모셔드리면서 아니 그게 원희룡 장관님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제 생각도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우 우주 발사체의 성공은 고속도로다. 그것 또한 속도전을 해라. 바로 에타 면제를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참 지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광주에서 이쪽 영암의 F1 경주장 아우토반. 네, 여기 고속도로는 심지어 무제한 예. 고속도로고 광주에서 공 나로 우주센터까지 4차선 광역도로. 예. 고속도로. 네. 이 광주를 중심으로 양쪽에 정말 큰 고속도로 그리고 지역 산업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트라이앵글이죠. 이제 광주 전남 광주 고흥 그리고 영암에서 순천까지 여수까지 이러한 고속도로가 있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고 관광 문화 발전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일단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주에서 공나로 우주센터까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거기 이제 산단이 생기면 어떤 기업들 유치가 가능하고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가 가장 크게 나가는 기업인데 순천 단 조립장 때문에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하고 또 업무 협약됐단 말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 실무국장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의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 에어로스를 포함한 100대 기업을 국가가 유치해 주겠다. 그리고 전남과 고흥은 그 이외에 50개 정도를 유치를 해라.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돼야만이 7대 강국에 우주 7대 강국에 들어가지 국가는 만들어는 만들고 이름만 얘기해놓고 뒷짐지면 절대 안 된다. 국가는 100개의 기업을 유치해 주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건 신뢰성도 있을 뿐더러 적극성이 아주 있어서 곧 실현되리라. 먼저 고속도로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우토반이 되는 그런 순차적인 그 광주 전남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양쪽에 어느 곳에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광주 전남 진짜 큰 발전의 기회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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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옵저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해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G7 윤석열 대통령 외교 일정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네. 경제를 퍼주고 왔고 한일 정상회담은 세 번째 해서 결국 역사를 퍼주고 왔습니다. 이제 이번 G7 초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지만은 후쿠시마 네. 오염수 둘러리를 쓰고 오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고 실익 외교를 펼쳤다. 한미일 공조 노력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동의를 좀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한 좋은 평가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네. 전기차, 반도체, 네. 배터리 등 총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역사,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네. 이러한 것을 다 퍼주고 얻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한미일 공조, 동맹을 통해서 안보적 효과는 있지만은 후쿠시마 문제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조연으로 들러리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왜 한마디 말도 못하냐. 근데 그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를 언급할 그런 계제가 되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둘러리를 서고 온 거죠. 민주당에서 늦게나마 네.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깨끗하면은 화장실 물로 쓰든지 일본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면 되지 왜 방류를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은 옥스퍼드 네. 앨리슨 교수는 안전하다. 만약 오염수가 내 앞에 있으면 10리터라도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네. 그분이 과연 마실 수 있겠는가? 그분의 손자한테 네. 그런 오염수를 먹일 수 있겠는가? 아니 근데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고 깨끗하면 왜 굳이 그렇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태평양에 방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안전하다 하면 왜 파이프를 이용해서 저 태평양까지 끌고 가서 네. 거기서 방류를 합니까? 왜 일본 국민이, 일본 어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밀어 나가는지 그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에서 그 앨리슨 교수를 초청해서 네. 그러한 그 세미나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가? 거기 물을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네. 우통 벗고 투쟁을 해서 국민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 한 말씀 더 말씀드리지만 네. 광우병 환자가 오늘 신문 보도 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했더라고요. 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만은 막아주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라고 부르면서 이거 안전하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뭐 보고가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국민 불안을 오히려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데, 그럼 그거는 그렇다면 자기들이 소고기도 네.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만 사다가 좀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그거랑 자기들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먹고 자란 네. 그 농수산물을 자기들 사다 먹고 그 물을 좀 마시고 살아보라고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거기 취재 갔을 때 취재진들이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서 결혼해서 애 낳은 취재진들만 보냈는데 그렇죠. 미혼인 기자들한테는 무슨 영향이 나중에 있을지 몰라서 아무튼 이건 좀 뭐 그런데 어저께 G7 이번에도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네. 사케 정종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산 먹을까요? 그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노르웨이산 연어를 많이 먹게 될 거예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달성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게 중국 대만 문제도 많이 쓰는 말이고 한데 윤 대통령 언급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한 것은 잘하셨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지뢰 탐지기는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네. 지금 젤란스카 네. 그 젤란스키 대통령 부인이 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젤란스카 여사가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공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하는 내용을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방공망은 무기입니다. 만약 무기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네. 했다고 하면은 한다고 하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러시아와 우리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지뢰 탐지기 등 그러한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야지 젤란스카 여사가 트위터에 네. 올려서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한 방공망 제공 같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네. 살상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방공망 네. 제공했다는 하겠다고 약속한 젤란스카 여사의 트위터와 네. 타스 통신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해명을 해주는 것이 좋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오해가 러시아가 갖게 되면은 앞으로 언젠가는 종전되건 휴전되건 우리는 러시아와 경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공망 제공은 비살상 무기 제공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방공망은 네. 이 살상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사일 같은 것이 돌아오면 요격시키는 네.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네. 지뢰 탐지기 같은 것은 살상 무기가 아니죠. 예.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지 않느냐. 잘 구분해서 해줘야 되고 방공망 제공에 대한 네. 거듭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요구해 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는 내용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외교부는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는 선전포고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여기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미중 갈등으로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네.
무역 적자가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일 일변도 외교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중국을 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경제는 서민 경제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일 편중 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와 대화를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런 거에 나설 형편이 지금 될까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돈 봉투, 코인 이런 문제로 자꾸 검찰에 소환당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질 거다. 이때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퇴진론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퇴진론이요? 예? 퇴진론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도 나오잖아요. 소용돌이 치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즉 분열하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민주당한테 보여야지 저렇게 개딸 수박 논쟁으로 내부 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이재명 퇴진론이 많을 것이다. 이재명 퇴진하면 누가 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 쇄신 일환으로 혁신기구 구성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이 난관이나 난국 같은 걸 뚫고 나가는 게 좀 어려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당의 혁신과 개혁은 날이 새건 밤이 지건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혁신 TF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잘 추출해야 되고 그것에 앞서서 민주당이 할 일을 해라 이거죠. 친명 쪽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가 쇄신보다는 통합 쪽에 방점을 찍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이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뭐 쇄신 사이다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혁신기구도 대표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쇄신과 통합은 수레바퀴에 양바퀴입니다. 쇄신 없는 정당이, 통합 없는 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쇄신과 개혁 혁신은 하면서 또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일을 책임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쇄신기구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뽑는 게 더 아직 뭐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쇄신도 당의 통합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쇄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맡건 외부에서 맡건 그것은 지도부에서 또 당 의원들이 잘 수기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저는 외부도 좋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쇄신과 통합이 서로 배척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같이 가야죠. 통합만 하고 앉았으면 쇄신 없는 통합이 됩니까? 통합 없는 쇄신이 됩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제명 얘기까지 나오던데 뭐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코인 그거 합법인데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변호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충고를 했지만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할 일은 국민 앞에 자성하고 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기 때문에 협력하고 검찰 조사에 협력해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지금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그 대신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와서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한테 빨리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제명을 하자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안 되죠.
뭐가 안 된다는 왜냐하면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법 절차, 즉 네. 재판 절차를 정해서 무기징역을 하거든 사형 선고를 네. 하는 거지 그냥 잡아다가 아무 절차 없이 이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빨리 네. 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을 보고 본회의가 추인하면 되는 거지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면은 이게 북한입니까?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 처형하듯 그런 나라는 돼서는 안 되죠. 범죄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민 정서를 세게 건드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60억의 코인을 가지고 뭐 상임위회 때 했다 어쨌다 이런 것은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자진 탈당을 하고 네. 자성하고 있잖아요.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윤리위원회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네.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네. 모든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라. 아니 아무런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근데 이게 징역 절차 보냅니까? 따지고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꽃놀이패지고 압박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 국민의힘에 없다고 네. 누가 보장해요? 있는 것을 덮으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21세기예요.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을 정치인들이 숨긴다고 네. 돼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밝힐 것은 밝혀서 네. 법적인 혹은 정치적인 국민의 요구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지 네. 자기들은 덮어놓고 국민의힘처럼 뭐 제명해버리자? 그럼 뭐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뭐 검찰이 경찰이 막 징역 보냅니까?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초법적인 일은 안 됩니다. 일단 윤리특위 결과를 보고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하면은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결정할 문제지 바로 직회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런 그렇죠. 아 이게 무슨 북한 장성택은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데 자녀 입시 비리, 뭐 감찰 무마 등등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지금처럼 질문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다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네. 출마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조국 장관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봐야 되고 또 그러한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네. 본인이 출마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당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내년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근에 하급심 법원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도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을 했고 조 전 장관은 총선 나오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 안 나간다는 얘기는 또 안 하고 있는데 나오면은 그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네. 대법원에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도 이번에 네. 국방쇄신위원회인가 거기에 핵심 네네. 보직을 사실상 줬잖아요. 부위원장. 김태호 1차장은 네.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채용을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복권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 정신이 뭡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예요. 무죄 추정은 원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죄 추정은 원칙에 의해서 헌법 정신대로 출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을 대통령감으로까지 평가를 하던데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면 그 정도 파괴력이 조 전 장관한테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글쎄요, 신평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네. 대통령실에서나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을 높이 평가하는 점도 있을 거지만은 네.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런 말씀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